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대통령 기자회견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통상 100일 기점으로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역대 대통령들보다 첫 기자회견을 많이 앞당겼습니다. 예.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고요.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형식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그러니까 질문 답변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 대통령이 하고 마치는 순서고요. 분야를 총 4개로 나눠서 질문을 받을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하나, 정치 외교 안보 하나, 사회문화 하나, 뭐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운홀 방식,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기자들과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게 해가지고 네. 뭐 일종의 이제 좀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시간은 아직 언제 끝날지 예고된 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찬 일정이 있어요. 그 비교섭 단체 지도부하고 12시 30분에 점심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니까 이 2시간 반을 다 채우긴 좀 어렵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오찬 일정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한 뭐 2시간을 훌쩍 넘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일정을 비워놓고 기자회견을 준비했거든요. 네. 뭐 역대 대통령들 다 기자회견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질문 같은 거 리스트들도 다 뽑아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모들 앞에서 그 리허설을 해봅니다. 그 아, 질문. 리허설까지 다 네, 해보는 그런 겁니까? 리허설들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거쳤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제 국민들 강조하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 요 기자회견이 주목이 되는데 먼저 뭐 김준일 평론가 논평을 좀 하시겠어요? 관전 포인트들? 예.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나올 것이냐. 이제 모두 발언도 할 것이고 이제 이게 세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물어보고 네. 따로따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발언에는 아무래도 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민생 경제 정책 행보 주요 7개국 G7 정상외교 뭐 성과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지금 뭐 다시 지금 속도가 좀 붙고 있고 왜냐면 7월 9일이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상호 관세 관련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실무 협상만 3번을 한 상황인데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뭐 수도권의 부동산 급증 뭐 자본시장 활성화, 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이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외교, 대북 관계, 남북 관계 뭐 이런 거, 야당과의 협치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사회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게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뭐 배수구 관리 장마철 맞아서 이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두루뭉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예산은 들어가는 거냐 이거 쓰는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이제 그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게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고 하나는 굉장한 디테일을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좀 답변을 잘 못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좀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에 내려가서 네. 타운홀 미팅 한 것도 했었죠. 예, 호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 형식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쨌든 아하. 뭐 실제도 잘 이제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모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유죠.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사실 크게 막 엄청 공세적이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음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는 아주 초기에는 또 칭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소통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이후에 곤란한 상황들 펼쳐지니까 중단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자회견을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좀 빈번하게 하느냐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저는 좀 주목이 되는 게 일단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하고 일문일답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 기자들이 통상 하나 질문하고 하나 답변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예상은 되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종의 좀 토론 방식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소통할 때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오히려 뭐 의견을 물어본다라든가 주고받고 핑퐁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아. 없을지 이것도 좀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기존에 뭐 대통령과 이런 소통의 자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과거에도 그때 좀 궁금해하셨던 게 답답해하셨던 게 기자가 뭘 질문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다른 대답을 해요. 약간 동문서답 비슷하게. 그럼 이 기자가 다시 꼬리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 기자로 넘어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좀 주고받고 요런 게 있을 것인가? 요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일문일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기존 방식하고 유사한데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죠.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단독 보도가 아침에 나온 거가 눈에 띄는 게 하나는 감찰관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 뭐 다 들여다보는 감찰관인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 자리는 있는데 임명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네. 도입이 돼가 2014년에 도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많으니 그거를 감찰하는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2016년에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도입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안 했고 뭐 그러니까 임명하겠다고 하고.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껄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어쨌든. 임명하겠다. 예,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지금 아침에 보도를 했고 또 네. 하나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7월 16일 날 예. 지금 한 200여 명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아, 과거 참사의 유가족들. 예. 이제 각종 사회적 참사의 그 유가족들인데 7월 16일이 이제 7월 15일이 오송 지하차도 발생한 지 2주기거든요. 그 네. 다음 날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뭐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라서 대통령이 굉장히 어쨌든 지금 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여러모로 그런 그래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10시 기자회견 얘기는 그렇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주목해야 될 것은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겁니다. 네. 총리는 그 장관들하고는 다르게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기명 투표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석 구조상 혹은 또 분위기상 이 김민석 후보자는 인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167석이죠. 네. 국민의힘이 107석. 그러다 보니까는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도 인준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유일한 변수는 여론일 텐데 네. 뭐 여론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는 변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혁신위를 띄울 거냐 안 띄울 거냐. 만약 띄운다고 해도 이게 2달짜리 혁신위원장이어서 누가 오려고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네, 그 내정이 됐고 본인도 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임명됐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사선 중진이고 분당갑,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이죠. 네. 사실 뭐 설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정치인인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는 뒤늦게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합당에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로 분류가 됩니다. 비주류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네. 뭐 기존의 3대 특검법 이런 주요 이슈에서 주류하고 다른 선택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비주류로 분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고 할게요. 박순봉 기자는 안철수 위원장을 예상하셨습니까? 가능성 있다라고 봤었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친윤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네.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수청이라는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거든요. 중도, 수도권, 수도권, 청년 뭐 이런 청년, 기준을 늘 가지고 잡아라. 있는데 근데 여기에 기준이 하나 더해지는 건 뭐냐면 친한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싹 빼고 나서 보면은 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친한계는 아닌 인물을 찾아야 되니까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는 당대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나갈 거면 그 앞에 혁신위원장은 아예 저는 저 선택지에서 배제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어제 혁신위원장 내정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혁신위원장 이후에 그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일단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권 도전은.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아하. 이거를 그 뭐 안철수 의원하고 좀 뭐 잘 아는 뭐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대표도 중요한데 일단 안철수 의원의 목표는 무조건 대통령 대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어허. 지금 당내에서 아까 비주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착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대표가 돼서 안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잘 해가지고 안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대표 되기는 당장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건상.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과정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임명의 뭐 설명 변은 뭡니까? 결국 이제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대통령 탄핵도 사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 노선을 좀 바꾸겠다 이런 취지고요. 어제 허리 숙여가지고 사과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결국 이제 새롭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안철수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 글 썼는데 이거 좀 전해드리면 국민의힘이 코마 상태다. 그래서 메스를 들겠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어제 그 발언들이요. 나올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외과적인 단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고름, 네. 종기, 코마, 뭐 적출 다 나왔어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예, 그런 점도 예.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 좀 연장선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림이 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결국에는 모 친윤계 인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좀 당에 안착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친윤계와 얼마만큼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주류하고 얼마만큼 잘 지낼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척도가 앞으로 혁신이 기간의 일정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친윤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고 반대로 친한계는 이 네. 안철수 의원을 친윤계에서 내세울지 안 내세울지 이걸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전당대회를 봤을 때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엄 친한계는 반대, 아니고 탄핵 뭐 찬성. 일종의 두 개의 태양이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되는데 포지션은 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전당대회 구도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김준일 평론가 예상하셨어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실 예상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당권 도정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뭐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고 그동안의 행보도 당원들 만나고 막 대구 서문시장부터 막 가가지고 막 전국 그래? 일주하셨잖아요. 전국 얼마 일주했어요. 전에. 그러니까 전국 근데 일주했어요. 시작이 막 서문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이게 대선 후보 같은 그러니까 당 대표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비대위원장에 또 취임을 했죠. 네. 이게 이제 어제 왜 안철수였느냐 말씀은 이제 박선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선택할 만한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표결할 때 그 몇 명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홀로 국민의힘 맞아요. 다 투쟁했는데 홀로 딱 남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각인이 많이 됐죠 국민들한테. 사실 이제 친한계 뭐 이쪽이 주목을 받았지만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꼿꼿한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삼고초려했다라는 거. 3번을 찾아가가지고 안철수 의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을 정도로 안철수 픽 이게 이제 의지가 강했다라는 건데 얘기를 했던 대로. 그나마 안철수가 낫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계 보기엔. 친윤계 친윤계 눈엔. 그러니까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지금 그렇고 그건 내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혁신위원회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 직전에 혁신위원회 있었던 이뇨한 혁신위원장. 맞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제 그해 말까지 한 2달 정도.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공통점은 둘 다 의사라는 겁니다. 메스를 드는 의사. 예, 뭐 그러네요. 그때도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뭐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그런 류의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패배 이후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패배 이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준석 대표 시절에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거를 지지 않았지만 우리 당이 이제 변모를 해야 된다라는데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다. 실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대선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총선 참패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뭐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건데 차이가 있다라면은 사선 의원이고 외부 인사라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의 이제 이뇨한 의원은 지금은 의원이지만 그때는 외부 인사였고 예. 지금은 이제 안철수 의원은 중진이죠. 사선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뇨한 혁신위를 평가를 이제 뒤늦게 지금 회고를 해보자면은 좌충우돌이었어요. 그때 뭐였냐면은 공천관리위원장도 나 겸직하게 해달라. 맞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권이 없다. 정권을 주겠다라고 그때 당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정권이 뭐냐, 실체가 뭐냐나 뭐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이준석부터 등등등 다 김재원 사면이 1호 혁신안이었거든요. 그때 막 영어로 대화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준석 그 이제 전 대표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미스터 린튼하고 뭐 예의가 부모가 예의가 없네, 기억나요. 잘못 가르쳤네, 막 이런 걸로 막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렇게 흐르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혁신이가. 그렇죠. 패배 후의 혁신이 그것도 권한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아직 지금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큰 숙제를 아는 안철수 위원장.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수용한 거에 대해서 모 관계자가 분석한 거 하나만 전해드리면은 지난 대선 때 이제 경선 때 지고 나서 계속 이제 선거운동 돌아다니고 이랬던 게 당내에서 일부 호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굳은 일 맡아서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무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또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에 안착하는 거. 맞습니다. 크게 보면 그 그림인 그 거죠. 그림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2부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인데 어떻게 이 상황들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기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으니까 오늘 본회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처리될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들여다봐야죠. 크게 보면은 일단 그 주주들, 특히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첫 번째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건데요. 이건 몇 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되는 대상이 회사로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주주로까지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같지 않은 시점에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존의 주주총회는 오프라인 참석이 필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주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도 투명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장 쟁점이 됐던 3% 룰이거든요. 네. 요거 설명 좀 쉽게 해주세요. 일단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3%가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오너 일가가 있잖아요. 오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너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너가 지분이 20%가 있고 그다음에 뭐 누나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0%씩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에는 외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 대주주들한테 각각 3%의 의결권을 줘서 합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3명의 지금 대주주가 있는 거니까 9%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법을 바꾸게 되면은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나, 동생 이런 사람들은 특수관계인들이니까 여기는 그냥 다 합쳐도 무조건 3%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가가 대주주 중에 3명이 들어있으면 각각 3 주던 걸 이제는 당신들은 일가 친척 가족이니까 그냥 합쳐서 3이야 한 덩어리로 보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사 임명을 할 때 그 대주주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재계가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굉장히 반대하고. 네, 이사회가 적대 세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뭐 정보 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의사 결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반발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충실 의무 이거를 이제 확대하게 되면 소송 가능성 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배임으로 많이 걸리는데 그런 가능성 높아지고 그러면 경영활동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게 재계 쪽의 입장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렇게 추진을 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사의 이제 충실 의무 이거가 사실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게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이제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사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보유 주식 한 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걸 몰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는 빼냈어요. 그러니까 막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순봉 기자가 설명해준 3% 룰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들어갔고 지금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하신 집중투표제는 빠졌어요. 제외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었는데 더 센 거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 반대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몇 개만 빼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상당수를 통과시켰다. 그게 3% 룰. 이게 원래는 처음에 상법 개정안에는 네.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어요. 이게 이제 들어간 거고 그 대신 집중투표제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협상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뭐가 있냐면은 뭐가 됐든 어떻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든 협상을 통해서 여야가 이거를 처리했다라는데 이 정부 들어서 네. 좀 제대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쪽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네.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협상을 해라, 협의를 해라, 협치를 해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상법 개정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